소개는 스킵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젠더연구소에서 발표를 부탁받았을 때 두 가지 주제 중에 어떤 걸 발표할지를 조금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연구가 제가 하나는 이제 성평등 단체 교섭 부분을 좀 연구한 파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철도 노조에서 사실은 철도 노조 내에 여성 노동자들이 과거에 비해서 이제 육체 노동을 주로 쓰는 보수, 유지 보수 이 시설 쪽, 이쪽에 이제 철도 시설 유지 쪽이죠. 그쪽에 좀 갑자기 늘어났어요. 여성 노동자들이. 그래서 기존에 없었던 이제 젠더 이슈들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그쪽에서 이제 새롭게 성평등 단체 교섭의 의제 같은 것들을 주목을 하고 노조 자체에서 약간 좀 혁신적인 그런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게 하나 있었고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이제 민주노총 연구원에서 사실은 연구를 한 프로젝트의 일환이었고 이게 우리는 기업별 단체 교섭 구조가 확립이 돼 있는 상태이잖아요. 지배적인 패턴으로. 그런데 이제 기업별 단체 교섭 구조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불안정한 노동자나 특히 이동성이 강한 유동적인 그리고 이제 단속적이고 비공식적인 성격이 강한 그런 노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적합하지 않은 단체 교섭 구조의 모델이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시장 격차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벌리는 그러니까 개별 기업 차원에서의 교섭을 통해서 기업에 국한된 노동 조건의 개선이나 복지 혜택 같은 것들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조직 노동자가 뭐 많이 지적하듯이 정규직 중심으로 돼 있거나 공공부문 중심으로 조직이 많이 돼 있어서 또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기업별 단체 교섭 구조가 계속 이제 뭐 이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 이제 민주노총에서도 계속 이제 초기업 교섭 구조를 이제 확대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지금 초기업 교섭 구조가 되고 있는지 뭐 이걸 좀 진단해 보고자 하는데 거기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은 오히려 역으로 이런 불안정 건설 업종이나 영화 같은 곳이나 해서 이런 쪽에 오히려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고 초기업 교섭의 성격을 훨씬 더 강하게 가져가고 있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번 이 시사점을 끌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인식 속에서 그런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고 그래서 약간 불안정성에도 초점을 맞추면 이 주제가 더 맞을 것 같아서 그 성평등 단체 교섭 파트를 빼고 이거를 발표하기로 했고요. 다만 이제 젠더 연구소 발표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가 이 두 사례에서 이제 성평등 의제와 관련돼서 어떤 부분들이 제기가 됐는지 그것과 관련된 시사점을 추가적으로 조금 분석을 했고요. 그 부분은 좀 약간 따로 노는 듯한 기분이 들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유기적으로 이 안에 원래부터 있었던 내용의 연구가 아니라서 그 점을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 배경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고용관계가 굉장히 파편화되고 다변화되고 있다. 그래서 와이어이라고 하는 학자가 fissured workplace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fissure, 균열이 생기는 거죠. 균열된 일터, 균열 일터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호텔에 딱 들어가 봐도 옛날에는 호텔에서 우리가 보는 이제 뭐 벨보이서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서 서빙하시는 분들, 안내해 주시는 분들 다 직고용돼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메리어트 호텔에 딱 들어서면 거기서 보는 사람들은 다 메리어트가 직고용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다양한 형태의 파견 노동자들, 외주 하청 업체 노동자들, 그래서 거기서 청소하시는 분들, 룸 서비스 하시는 분들, 뭐 다 다른 어떤 외주 하청 업체로부터 와 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메리어트 소속이 아무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통적인 그런 고용관계가 아니라 다단계 하청 구조 그리고 외주화 이런 것들이 만연이 돼 있어서 고용관계가 매우 파편화되고 다변화되어 있다. 그래서 단일 사용자 범주 그 사람들은 지금 메리어트라는 장소에서 일을 하지만 그 메리어트의 사용자가 본인들의 직접 고용주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단일 사용자 범주가 해체되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그 일터에서 그 일터의 메리어트 사용자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노동 조건 개선 요구를 그 원청에다 직접 할 수 없는 이런 어떤 사용자 책임이
고용주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이제 생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균열의 과정이 아까 와이어리라는 교수는 노동 보호를 약화시키고 불평등을 강화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불평등은 이게 이제 이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임금과 노동 조건이 굉장히 열악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제가 이 파트에서 아까 민주노총 연구원에서 했던 연구 프로젝트인데 제가 맡은 파트가 민간 부분의 초기업 교섭 구조였거든요. 이게 민간 부분일수록 더 열악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의식 자체는 단체 교섭이나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이런 임금이나 노동 조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단체 교섭 구조가 기업 단위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더더욱 더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그래서 초기업 교섭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여러 이 사용자들에 걸쳐서 어쨌든 여러 명의 사용자들을 단체 교섭 구조로 데리고 와서 이 사용자들 전체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균일한 임금과 노동 조건을 가져가자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이제 불평등이 강화되는 맥락은 다단계 하청 구조로 가면서 하청 업체를 이제 선택할 때 이제 그때 이제 하는 게 뭐냐면 가장 단가를 절약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가장 낮은 단가를 부르는 업체한테 계약을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자꾸 이제 하향 경쟁이라고 하는 임금의 하향 경쟁이나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이 하청 외주화 전략을 하게 되면 밑으로 가면 그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갈수록 이제 임금과 노동 조건의 격차가 생기는 문제인데 기업별 단체 교섭 구조로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초기업 교섭 사례들이 생기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리고 사실 초기업 단체 교섭 비중은 굉장히 크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 부분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사례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 건설 쪽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그야말로 초기업 단체 교섭이 약간 그래도 발전된 형태라고 얘기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할 만하고, 특히 건설 노동자라고 하는 거는 건설 프로젝트 베이스로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의 기업에 소속돼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단속적인 유동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또 그 건설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다른 업종에서도 임시직이나 프리랜서 노동자들, 또 작은 사업장의 취약 노동자들한테는 이런 초기업 단체 교섭의 모델이 굉장히 유의미한 어떤 함의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함의가 있는지 좀 보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게 저의 이제 연구 배경이었고요. 요거는 이제 아까 이제 기업별 단체 교섭 구조, 그다음에 이제 뭐 초기업 교섭 구조, 이런 단체 교섭 구조라고 하는 게 이제 나라마다 차이가 있고, 나라 안에서도 또 다양하게 차이가 있는데, 그런 이제 국가 간 또는 within country 어떤 그 variation에 있어서 비교 분석의 틀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OECD에서 컬렉티브 바게닝에 대해서만 딱 해서 발표를 했던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시한 틀이 바로 이렇게 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권화의 정도, 그러니까 단체 교섭이 기업별로 되면 극단적으로 분권화돼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업종별로 또 교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텔 업종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산업별로 금속 산업, 보건의료 산업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산업별 업종별 교섭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 전체 이제 중앙 단위에서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국가 전체 사용자 단체 하나랑 그다음에 뭐 국가의 노동 총연맹하고 이렇게 교섭을 하는 형태. 그러니까 그게 가장 집권화의 수준이 높은 거고, 기업별로 하는 건 이제 가장 분권화된 체계라는 거죠. 그게 여기 나와 있어요. 바게닝의 수준에 따라서 기업 단위, 업종이나 산업 단위, 그다음 중앙 전체 국가 수준의 어떤 집중화된 단체 교섭 구조,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데 이 상위 단위의 단체 교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섹터럴 수준의 단체 교섭을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펌 단위에서도 또 단체 교섭이 이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면 금속 산업, 금속 노조가 있고, 그다음에 금속 산업의 사용자 단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건의료 노조가 있고 병원 사용자 단체가 있고 여기서 이제 교섭을 해서 임금과 노동 조건, 임금 교섭을 통해서 임금을 정하고 단체 교섭을 통해서 단체 협약의 여러 노동 조건의 조항들을 이제 결정을 하잖아요. 노동 조건을. 그럼 이게 각각의 병원들에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괄적으로 다 적용을 해서 상위 협약이 밑에서 보충 교섭을 하더라도 상위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여지가 별로 없다. 이런 거. 그러면 그건 유연성이 낮은 거고요. 그리고 상위 교섭을 하더라도 상위 교섭은 그냥 상징적인 의미고 실질적으로 보충 교섭을 통해서 기업별로 다 각각이 정해버린다. 그래서 임금과 노동 조건의 격차들이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협약의 적용 제외라고 해요. 상위 교섭에서 정한 거를 우리는 그냥 적용 제외를 시키겠다라고. 적용 제외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낮은 수준에서 상위 협약을 변경할 여지가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것도 분권화에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형식적으로는 집권화된 교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기업 단위에서 다 변경을 해버리기 때문에 분권화의 어떤 속성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체 교섭이 집권화되어 있느냐 분권화되어 있느냐는 이렇게 유연성 정도하고 단체 교섭의 수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격차를, 그러니까 각 기업마다의 격차를 좀 좁히고 균일한 어떤 노동 조건, 균일한 어떤 임금 수준 이런 것을 적용시키려면 집권화의 수준이 높을수록 그게 가능하겠죠. 똑같이 다 적용하는 거니까요. 전체 업종에 똑같은 걸 적용시킨다거나 전체 산업에 적용을 시킨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변경의 여지나 유연성이 높으면 그게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 말고도 이게 격차를 감소시킬 수 있느냐 아니면 더 확대하느냐 여부는 조정 수준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사회적 파트너 간에 또는 노노, 사사 간, 그러니까 노사 간에 그리고 노노, 사사 간에 내부 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개별화되고 파편화된 방식으로 교섭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서로 전략이나 목표나 이런 것들을 조율해 나가면서 임금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나가는 그런 교섭 구조와 다르게 또 조정을 해 나가는 방식이 있는데 뭐 일본의 경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분권화된 기업별 단체 교섭 구조를 갖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임금 조정 수준은 높다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춘투 같은 형식으로 일본에서는 이렇게 임금을 그래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나가는 조율해 나가는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조정의 여지가 또 한편으로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상위 수준에서 이 상위 협약을 각 하부 조직들에게 좀 실행할 수 있는 역량, 캐파시티라고 돼 있잖아요. 강제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서로 신뢰의 정도,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된 이런 단체 교섭의 어떤 비교 분석의 틀로 봤을 때 그게 노동시장 격차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거는 이제 숙대 권순원 교수께서 그 비서라는 사람이 연구한 거를 조금 이제 가져와서 이제 발표를 한 거, 발표문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요게 이제 그 단체 교섭의 집권화 수준이고 요 축은 상위 10%와 하위 10% 간 소득 격차 수준입니다. 그래서 임금 격차, 소득 격차의 수준이 위로 갈수록 높은 거죠. 불평등이 강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집권화의 수준이라는 거는 단체 교섭이 기업별로 파편화되어 있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기업 단위의 교섭이 상위 교섭의 어떤 부분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변경시켜서 사실은 각자 기업마다 굉장히 다른 내용의 어떤 그 임금 및 단체 협약을 가져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 축으로 보면 센트럴라이제이션이 낮고 그다음에 일로 올라갈수록 높은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센트럴라이제이션하고 소득 격차는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보시면 미국이랑 우리나라가 가장 불평등이 심한 걸로 돼 있고 두 나라 다 단체 교섭 구조는 상대적으로 분권화되어 있는 그런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아까 임금 조정 수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단체 교섭 구조는 굉장히 기업별 구조로 돼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했을 때 춘투 같은 임금 조정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조정 수준은 높은 걸로 나와 있는 거죠.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조정 수준도 그다지 높지 않은 걸로 나타나고요. 마찬가지로 격차는 굉장히 심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제일 중요하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데 단체 교섭의 적용률이에요. 그러니까 단체 협약, 단체 교섭을 통해서 단체 협약을 맺었는데 그 단체 협약이 어느 정도 이제 전체 나라에 적용이 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뭐 오스트리아, 프랑스, 벨기에, 스웨덴 그리고 각종 이제 북유럽 국가들이 여기 다 있죠. 이 나라들은 어떤 노조가 단체 협약을 맺으면 그 단체 협약의 내용이 거의 모든 노동자들한테 적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체 협약 적용률이 매우 높은데 여기서 이례적인 것은 잠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프랑스예요. 프랑스는 단체 노조 조직률이 우리만큼 낮거든요. 우리보다 더 낮아요, 사실은. 최근에 우리가 조금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프랑스는 10% 미만의 어떤 그 노조 조직률을 갖고 있는데 그 10% 미만의 노조가 단체 협약을 맺으면 그게 전체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성격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단체 협약이 적용이 높으면 불평등이나 격차는 해소될 수밖에 없는 거죠. 프랑스는 왜 이렇게 될 수 있냐면 이제 효력 확장 제도라고 하는 제도를 갖고 있어요. 단체 협약을 맺으면 그 효력을 전체에 확장을 시켜버리는 거죠. 전체 나라에. 그래서 그런 효력 확장 제도 때문에 이렇게 높은 거고요. 우리는 효력 확장 제도가 있긴 한데 실효성이 거의 없는 거의 사문화된 어떤 제도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조직률도 낮고 단체 교섭은 분권화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커버리지도 높을 수가 없는 거죠. 커버리지가 매우 낮고 그다음 낮은 단체 협약 적용률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평등은 계속 늘어나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개별 교섭, 다수 사용자 교섭이 아니라 개별 교섭이 지배하고 임금 결정할 때 조정 수준이 낮고 단체 협약의 적용률이 낮기 때문에 특히 미조직 취약 노동자에 대해서 단체 협약의 효과가 굉장히 미비한 그런 나라에서는 노동시장 이중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임금 수준이 높고 임금 조정 수준이 높고 단체 협약의 효과가 광범위하게 이제 그 효력이 적용되는 나라는 임금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결과적으로 대기업 핵심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굉장히 단체 교섭 적용이 국한되어 있고 무노조 사용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아까 얘기한 저가 경쟁에 의해서 기준 이하의 노동 조건이나 임금으로 계속 치닫게 되는 race to the bottom이나 소셜 덤핑 같은 것이 방치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취약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 조건이 더욱 하락하고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노동시장 격차를 단체 교섭 구조로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단체 교섭 구조가 굉장히 많이 이 노동시장 격차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우리가 제도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차원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더더욱 이런 불안정 임시직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뭔가 초기업 단체 교섭 구조를 만들고 기업 수준의 어떤 적용이 아니라 전체 업종이나 전체 시장 전체에 이거를 적용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 노력의 결실이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좀 그렇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푸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분석한 거는 건설하고 영화 스텝 노동자들이에요.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분석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두 업종 모두 특성이 특정 사용자하고 고용관계를 맺고 있거나 단일 사업장에 귀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요와 일에 따라서 사용자들 사이를 이동하면서 단속적인 노동을 한다는 특성을 갖고 있고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특히나 더 기업별 단체 교섭의 모델의 한계는 분명하다는 거죠. 그 일을 할 때 만약에 영화라고 한다면 어떤 특정 영화를 찍는 그 제작사하고 단체 협상을 해서 단체 협약을 맺고 그다음에 그 제작사하고 계속 일을 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다른 촬영 현장에서 다른 제작사하고 일을 하게 되면 단체 협약이 이동이 안 되는 거죠. 여기하고만 맺게 되면 건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거의 이런 유동적 노동자들한테는 적합할 수 없는 모델이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건설이나 영화 산업 같은 경우는 다 굉장히 분권화되어 있는 단체 교섭 구조를 갖고 있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건설업이나 영화 산업에서는 예전부터 굉장히 업종별 교섭 형태가 더 지배적인 형태로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런 단체 교섭 모델이 시도되고 발전되어 온 거죠. 그래서
이런 불안정, 유동적 노동계층에게 특히 유효한 단체 고섭 모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는 이제 법과 제도가 사실은 이 단체 교섭을 굉장히 기업 단위로 제한해 왔습니다. 그래서 산업별, 업종별 초기업 단위 교섭이나 조정 시스템 발전을 저해 왔고요. 그 다음에 일터 균열 외주화, 그다음에 다단계 하청 구조 이런 것들이 근절되지 않고 계속 이제 확산됨으로써 이런 교섭 구조와 그런 시장의 어떤 변화가 불평등 격차를 강화해 왔다라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들 여기 다시 이제 반복돼서 나오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단일 이 사업장하고 단체 협약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개별 하청 기업들하고 단체 협약을 맺을 경우에 건설업도 이 다단계 원하청 구조와 결부된 저단가 임금 경쟁을 억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들.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유노조 사업장은 이게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유노조 하청업체라고 하거든요. 그 하청업체에 이제랑 계약을 맺고 있는 사람들이 노조원일 경우에 그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높잖아요. 그런 임금 비용 부담 때문에 무노조 이제 하청업체하고 계속 계약을 한다거나 이걸 회피하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저단가 임금 경쟁 때문에 사실은 계속 비용 절감, 요즘도 계속 건설 현장에서 광주에서도 이번에 현대산업개발 시공사였는데 거기서 아파트가 무너지고 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용 문제가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단가 임금 경쟁 속에서 그것도 나오는 거거든요. 계속 매우 낮은 임금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위원회예요. 이게 건설산업연맹이라는 데가 있어요. 민주노총에는. 건설산업연맹은 건설사무 그리고 이 건설노조, 건설사무, 건설노조 그리고 파워플랜트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건설노조 안에 또 건설기계, 전기, 타워크레인 그리고 토목건축이 있습니다. 토목건축이 이번에 그 광주 무너진 거에서도 이게 타설 작업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바르기 전에 틀을 짜는 거. 그거가 이제 주축이 되는 형틀 목수라고 그걸 형틀을 잡는다라고 하나 봐요. 그래서 형틀 목수가 이제 이게 주 직종인 그런 데고요. 토목건축은. 그래서 여기를 제가 사례로 봤고요. 교섭을 하고 있는데 초기업 교섭을 한다라는 거죠. 초기업 교섭을 하는데 그러면 교섭 당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당사자는 지금 얘기한 민주노총, 건설연맹, 건설노조 산하의 토목건축분과위원회고요. 그 다음에 각 권역별 철근 콘크리트 협의회가 사용자가 되는 겁니다. 권역별이라고 하는 거는 지역별로 돼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뭐 부산, 그러니까 부울경, 뭐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남, 뭐 서울, 인천, 경기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이제 있으면 권역별로 그 교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별 교섭인 거죠. 그래서 지역별 교섭을 해서 지역 전체의 단일한 단체 협약을 가져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건데 최근에는 이제 서울, 경기, 인천 그 사용자 연합회가 법정 사용자 단체를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섭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법정으로. 그래서 지금은 서울, 경기, 인천이지만 이 서울, 경기, 인천하고 전국의 건설노조 지부장들이 같이 교섭을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중앙교섭이라고 부릅니다. 지역별로 따로 교섭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노조가 이 서울, 경기, 인천 사용자 단체하고 교섭을 해서 단일한 어떤 중앙 협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보충 협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가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조합원 수는 37,000명인데요. 37,000명 규모다 그럼 매우 커 보이는데 사실은 노조 조직률로 치면 토목 건축 업종만 봐도 한 8.6% 정도에 지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조직률이 10% 미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중앙교섭을 통해서 형틀 목수 기능공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형틀 목수 기능공 말고도 다른 이제 직종이 있대요, 이 안에. 그럼 그 직종은 지역별 보충교섭을 통해서 임금을 정하는데요. 사실상 형틀 목수 기능공이 뭐 예를 들어서 얼마로 딱 정액을 인상하기로 딱 결정을 하면 그게 이제 하나의 패턴이라고 해요. 그게 하나의 유형이 돼서 이 유형을 기준으로
최소한 여기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게 좌표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형틀 목수 기능공 임금 인상액이 유형을 확립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지역별 교섭을 하는 건데 이걸 직권화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전국 단위에서 어쨌든 토목 건축 업종에는 똑같은 노동 조건, 그다음에 똑같은 임금 조건을 만들고자 하는 게 이제 노조의 전략이기 때문에 지역별 보충 협약의 중복 내용들을 이제 중앙 협약에 안에 다 통합시키는 방식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게 2021년의 특징이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했냐 이게 아니에요. 건설을 현장에서 처음에 노조를 만들 때 처음부터 이제 초기업 교섭을 만들고 이렇게 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열악한 노동 조건이나 노동권과 관련돼서 노동자들이 노조를 조직해야 되겠다라는 자발적인 움직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 현장에서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장에 지금 시공사도 있고 그다음에 전문 건설 업체가 시공사로부터 수주를 받아가지고 건설을 하는 건데 그러면 그 건설 업체 전문 건설 업체하고 현장에서 노조를 만들어서 교섭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단체 교섭을 했는데 아까 말했듯이 그러면 이 현장을 떠나면 이건 단체 협약이 무효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효력이 확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것의 한계를 그다음에 느끼게 된 거죠. 단체 교섭을 이렇게 그 현장 단위로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현장 단위로 조직하는 게 의미가 없겠다. 그래서 대구가 여기선 제일 처음에 조직이 됐대요. 대구에서 엄청나게 막 전국의 그 건설 노조 활동가들이 다 결집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시청을 점거를 해서 시장이 조금 노력을 해달라 사용자들한테 교섭 테이블을 나오게 해라.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전문 건설 업체들, 네. 그 업체들하고 집단 교섭을 할 수 있도록 노조가. 그래서 그 지역의 건설 업체들이 똑같은 단체 협약을 체결해서 지역 전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틀을 이제 만든 거죠, 처음에는. 그래서 대구에서 그걸 했고 결과적으로 많은 노력 끝에 2006년에 처음으로 이제 지역별 교섭이 된 거죠, 대구에서. 그 이후에 광주, 전남, 부산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현장 개별 교섭, 그다음에 지역별 교섭, 그다음에 지금은 지역 공사 현장에만 적용되는 것도 또 문제 아니냐. 우리나라 전체에 적용되는 단일 협약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사용자 단체를 구성하라고 계속 이제 압박을 하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이제 응대를 한 게 서울, 인천, 경기 사용자 연합회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교섭 대표권을 갖게 된 거고, 그래서 전국의 이제 노조원들이 거기에 노조 지부장들이 같이 교섭을 해서 결과적으로 전국 단위의 중앙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에서는 또 보충 교섭을 통해서 지역 협약을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로 체결을 하는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중앙교섭을 추진하게 됐다. 아까 얘기한 최저 낙찰제, 가장 단가 낮게 부르는 사람한테 입찰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저단가 경쟁 이런 것들이 만연해서 저임금 고용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려면 개별적으로 뭔가 공사 금액을 딱 정하고 단체 협약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결과적으로 그게 뭐 다른 현장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전혀 그렇게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역 수준으로 일단은 균일하게 가져가고 지역 수준도 안 되고 그걸 넘어서서 이제 중앙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노동 조건을 동일하게 정해야 된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을 근거로 원청의 공사비 지급 수준, 공사기간 단축 관행 같은 것들을 제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제 비용 절감 차원에서 공기라고 하잖아요. 공사 기간을 자꾸 무리하게 단축해서 하는 게 각종 지금 사고를 낳고 있는 원인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막으려면 그러면 노동 조건을, 그러니까 임금과 고용 조건을 상향 평준화해야 되는데 이 상향 평준화를 하려면 결과적으로 어쨌든 초기업 교섭 틀 말고는 답이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초기업 교섭을 통해서 임금과 노동 조건을 동질화해서 결과적으로 하향 임금 경쟁 같은 걸 억제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이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노조가 중앙 교섭을 추진해 왔던 거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이게 노사 공동의 이익, 그러니까 교섭 이익 공통성을 창출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건설 산업이 계속 고령화되고 있고
고용의 질도 문제이지만 기능 인력 육성 같은 게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사고 같은 것도 사실은 이런 원인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건설 품질 같은 것들을 높이고 그러려면 계속 기능 인력을 육성하고 이게 매력 있는 일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문제를 어쨌든 이제는 노사가 공동으로 그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고, 그런데 그 공동의 해결은 개별 기업 차원은 다, 건설 업체는 또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각각의 업체를 보면은. 그래서 이거는 개별 업체한테 맡겨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초기업 단위에서 직업훈련, 전반적 산업혁신 방안 이런 것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걸 노조가 강력하게 요구를 한 거죠. 네. 그래서 2015년 이런 중앙교섭이 됐고 2017년 계속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2017년에 최초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라고 노조한테 물었더니 이 교섭 상대방을 구성하는 게 문제였던 거죠. 전국 테이블로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게 문제인 거죠. 산별교섭도 이게 가장 문제이긴 해요. 산별교섭을 하자 그래도 상대가 없는 거죠. 교섭 파트너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문제였고,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일부 이제 여기 서경인 철콘 사용자 연합회 같이 임금과 노동 조건 가급적 동일하게 만드는 게 노조한테만 도움되는 게 아니라 사용자한테도 일정하게 불필요한 임금 경쟁 같은 것들을 이제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경기, 인천 사용자 연합회하고 형틀 목수 기농공의 기본 1급을 정하는 형태. 그리고 이게 마스터 협약의 성격을 갖는 중앙 협약을 체결해서 똑같은 노동시간, 똑같은 휴일 휴가 규정, 산업 안전과 관련된 똑같은 조치 이런 것들을 합의 내용을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형태고요. 그래서 중앙단체협약이 이 공통적 틀을 포괄적으로 마련하고 사실상 보충협약에서는 그 기본 틀은 바꿀 여지는 없다라는 거죠. 아까 유연성 정도 얘기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어느 정도 집권화의 어떤 수준을 담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초기에는 그냥 한 장짜리 중앙협약이었대요. 한 페이지짜리.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소가 아주 간단한 거죠. 그런데 지금은 통합성과 포괄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 이 노동시간, 임금, 휴일휴가, 산업안전과 관련해서 전국 수준에서 단일한 어떤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같은 경우는 1급 23만 5천 원으로 1만 원 인상하는 것으로 이제 요구를 했고, 그다음 단체 협약에서 지역별 보충 협약과 중앙 협약에 이렇게 공통되는 요소가 있는데 따로따로 있던 걸 다 중앙 협약으로 아예 다 통합을 했고, 그다음에 새로 나온 거는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 근로시간 전국 통일, 백신 접종 유급 휴가, 협약의 구속력 조항 이런 것들은 새로 2021년에 추가된 중앙협약의 내용입니다. 단체 협약의 효과를 보시면 어쨌든 상대적으로 형틀 목수 기능공 같은 경우는 주요 지금 조직되어 있는 직종이에요. 여기는 어쨌든 교섭력이 꽤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1만 원 인상액 딱 하잖아요. 이거를 전국적으로 모든 형틀 목수 기능공한테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임금의 높은 결정에 있어서 높은 조정 수준 같은 걸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임금 경쟁이나 지역별 평차를 좀 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상액을 조정하고 있는 것도 또 주목할 만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1만 원으로 정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역별 편차가 있는 거라서 지금 서울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짓고 있잖아요. 아파트도 짓고 막 짓고 있으니까 이게 이 형틀목수 기능공들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사람들, 수도권에 있는 형틀목수 기능공은 더 올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임금 수준을 정한다라고 하는데 물 들어올 때 뭐 한다고 막 더 올릴 수 있는데 왜 이거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중앙 단위의 노조에서 통제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걸 임금 격차를 조금 지역적 편차를 고르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면 제일 올릴 수 있는 거를 딱 꽂아놓고 하면 딴 데서 못 따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의 가능한 수준에서 연대 임금의 어떤 원리를 약간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전국 단위 표준 임금을 통해서 그렇게 균등한 방식의 임금 조건을 확립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예전에는 정말 한 페이지짜리 정말 기본 협약이었는데 중앙 협약 안의 내용들을 굉장히 확장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주목할 만한 요소이고,
그다음에 지역보충교섭에서 상위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구속력도 상당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집중화 조정을 이루고 있는, 아까 이제 OECD에서 이렇게 수준을 나눴는데 우리는 다 낮은 수준이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건설노조 토목 건축 분과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임금 조정, 그리고 높은 수준의 집권화,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이렇게 맺고 있는 이 단체 협약의 포괄 범위, 적용률을 보면 어쨌든 유노조 노조원들 중심으로 이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 하도급 관행이나 낮은 노조 조직률, 그다음에 형틀 목수 기능공을 제외한 아까 이제 8% 그 8점 몇 프로였잖아요. 10% 미만의 조직률인데 주요 이제 조직되는 직종이 형틀 목수 기능공이니까 여기를 제외하고서 이 협약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는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토목 건축 업종 시장 내에서 저가 경쟁을 억제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근데 이거는 낮은 노조 조직률도 문제지만 사용자 단체가 그렇게 높은 수준으로 조직되어 있지 않은 문제. 그 교섭 테이블에 지역의 전체 사용자들이 다 들어올 때 사실은, 또는 지역의 사용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단체가 교섭 대표성을 가지고 협약을 맺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지역 전체 업체들에게 다 적용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노조가 조직돼서 그 업체들한테 오라고 할 때, 그죠? 그 업체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일부 그 협약에 적용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요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요거를 조금 추가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021년 중앙단체 협약 요구안에는 성별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이 신설됐잖아요. 근데 이 신설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건설 현장에서 여성 노동자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예전처럼 남성만 일하는 현장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래서 미래 비전을 가지고 누구나 일할 수 있는 현장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 과거의 관례나 관습에서 벗어나 노동과 고용에서의 차별을 받지 않는 것이 현재 사회적 요구이기 때문에 건설 현장 역시 이러한 요구와 흐름에 발맞춰 나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앙협약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을 신설해서 집어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지금 건설 노조의 어떤 성평등 단체 교섭의 현 주소는 어떤 수준인가라고 봤을 때 여전히 작업 현장에서 성별 직무 분리가 매우 광범위하게 존재를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더 높은 임금과 고숙련을 요구하는 그런 쪽의 업무에 여성들이 배치되고 있지 않고, 평가절하되는 업무나 보조적인 업무에 주로 배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별 직종 분리가 바로 또 임금 격차로 귀결이 되는, 그리고 주요 업무에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다 OJT 형식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계속 숙련을 형성하고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업무에 배치가 안 되다 보니까 숙련이나 노하우를 축적할 기회 자체가 아예 안 열리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계속해서 얘기되는 게 이제 건설 현장에서 성희롱, 성폭력이 만연해 있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산업 안전에 굉장히 취약하다, 여성 노동자들이 더 취약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작업 도구, 작업 방식 다 남성한테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화 사이즈, 장갑 사이즈 다 남성 사이즈에 맞춰져 있고, 그런 것 때문에도 산업 안전 위험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성평등 단체 교섭 연구하는 파트에서 이제 메싱이라는 사람이 특히 이제 육체 노동이 강하게 요구되는 그런 분야에서는 이게 과거에 남성의 전유물인데, 여기에 이제 여성들이 이 직무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 것도 중요한데 직무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진입하고 그 다음에는 직무 자체가 평균 여성들이 건강사회에 해를 입지 않고 수행할 수 있는 여성 적합한 업무로 이제 직무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작업 도구도 경량화돼야 되고, 이런 안전 도구나 이런 것들이 다 안전 장비나 이런 것들이 여성들이 활용하고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식으로 이용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안 돼 있다라는 건데요. 사실상 이게 제가 연구한 철도에서는 단체 교섭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제로 그래서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건설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의제는 단체 교섭의 주요 의제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작업 현장에서의 성별 직무 분리, 그리고 숙련 노하우 축적 기회의 부재,
그리고 안전, 특히 여성에게 취약한 작업의 작업 도구, 직무의 방식, 직무 수행 방식 등등의 문제들. 그래서 직무 재설계나 작업 조건의 변화, 작업 도구 경량화, 동등한 교육, 숙련 형성 기회 보장, 그다음에 안전한 안전보호구가 여성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돼서 이런 각각 각종 손상, 부상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문제, 성희롱, 성폭력 예방, 근절대책 내실화, 이런 의제들은 여전히 좀 핵심 의제로 제기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건설노조가 여성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이 성차별 금지 조항도 이런 여성위원회가 꾸준히 자꾸 이슈를 제기하는 그런 것의 어떤 것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여성위원회가 제기하는 이슈가 상임위원회나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그게 다시 단체교섭의 핵심 요구안으로 수렴되지 못하고 있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단체 교섭에 이렇게 성평등 의제를 핵심적으로 제기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사실 교섭 안건을 상정하는 주체가 누구냐, 그리고 교섭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가 누구냐. 그래서 교섭위원회의 성균형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 점에서 매우 토큰이다 여전히. 뭐 10명의 교섭위원이 들어가면 그중에 1명. 그래서 많이 한다고 해도 20%, 그래서 뭐 이렇게 뛰어넘지 못하더라고요. 대부분 노조에서 여태까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문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전히 초기업 단체 교섭 구조 내에서 성평등 의제는 주변화돼 있기 때문에 여성 교섭 대표성 강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기를 하고 있고, 조금 제가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그래서 요거는 그냥 지금까지 얘기된 맥락에서 시사점과 과제를 정리를 한 건데요. 그래서 뭐 정리한 거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쭉. 그리고 이제 요거는 추가 설명이 필요한 내용인데 지금 설명하기에는 너무 커서 조금 나중에 이건 뛰어넘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나중에 질문해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영화산업노조로 넘어갈게요. 영화산업노조는 초기업 교섭 당사자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하고 한국제작가협회 이렇게 해서 초기업 교섭을 하다가 2015년부터는 한국제작가협회 플러스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이렇게 사측 교섭단이 두 군데예요. 네. 그런데 이 노동조합은 어떤 직종이 이제 조직되어 있냐 하면 시나리오 제작, 연출, 촬영, 조명, 미술, 소품, 분장, 의상 쭉쭉쭉 돼가지고 여기서 일하는 영화 스태프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노조 추정으로 조직률이 한 10%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2017년까지는 초기업 교섭을 하고 초기업 단위 임금 및 단체 협약을 체결했는데 아까 건설처럼 2018년부터는 오히려 개별 단체 교섭 체계로 전환이 됐어요. 그러니까 직권화된 어느 정도 직권화된 수준의 단체 교섭을 하다가 한국제작가협회랑 영화 프로듀서 조합하고 하다가 얘네들하고 하지 않고 개별 제작사들, 영화 제작사들하고 단체 협약을 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분권화의 경로를 밟은 거죠. 직권화에서 분권화로 갔는데 그게 어쩔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한계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제작가협회, 프로듀서 조합 이런데 지금 젊은 감독들 있잖아요. 영화 많이 만드는 그 제작사들, 그러니까 영화 많이 만드는 제작사들이 여기에 협회 가입을 탈퇴를 한 거예요, 다. 별로 힘이 없는 협회비, 회비만 내고 뭐 내가 별로 도움받은 것도 없기 때문에 실제 영화를 제작하는 제작사들은 이 협회에 가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협회랑 사용자 단체랑 교섭해서 실컷 단체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 단체 협약의 내용이 실제 영화 촬영 현장, 제작 현장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럴 바에는 그냥 개별 제작사하고 교섭을 해서 그 제작사가 촬영하는 현장에서는 단체 협약이 적용되는 형태로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개별 교섭으로 전환하긴 했지만 또 여기서 우리가 이 공공운수노조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은 제가 2016년에도 연구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도 주목했던 것은 흔히 이런 유동적인 프리랜서 노동자들한테는 노조 조직률이 또 특히 낮은 이런 곳에서는
노동조합을 통한 단체 교섭이나 단체 협약의 효과가 지극히 미비하고 우리나라가 뭐 효력 확장 제도 같은 게 잘 돼 있어가지고 효력 확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한계가 굉장히 매우 컸기 때문에 사회적 교섭을 통한 사회협약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봤던 거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기업 내부 노동 시장에 적용되는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사회적 협약을 통해서 외부 노동 시장 전체, 그러니까 이 영화 스태프들한테 다 전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 협약 같은 것들을 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사회적 협약은 2012년, 13년, 14년 체결한 해서 표준계약서를 여기서 확립을 했고 4대 보험을 다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고 초과 근로시간 안 하고 노동시간 규율하기로 한 거. 그래서 기생충이 그걸 다 지켰다 그랬는데 기생충 그 봉준호 감독이 지킨 게 아니라 사실은 영화산업노동조합과 그 1, 2, 3차 노사정 이행 협약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 표준이 이제 정착이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예외가 아니었던 거죠. 것들이죠. 봉준호 감독이 그 감독한 제작사는 누군지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런 교섭은 여전히 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개별 단체 협약과 그 다음에 전체 단체 교섭의 형태가 아닌 노사정 대화의 이행 협약을 통해서 체결했던 그거는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체 교섭만 이제 과정을 보면 2006년에 처음으로 이제 노조 설립 필증을 받아서 2007년 처음부터 초기업 교섭을 했더라고요, 여기는. 그래서 처음에는 초기업 교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 제작사하고 전속 계약을 맺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프리랜서 노동자 특성 때문에 아까 얘기한 개별 제작사와의 단체 협약 효력이 전체 현장에 포괄될 수는 없기 때문에 초기업 교섭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굉장히 컨틴전트했던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노조를 만들고 제작사들한테 다 교섭에 나오라고 개별한테 다 이렇게 통지를 한 거예요. 아무도 안 나왔대요. 아무도 안 나와서 실제로 단체 교섭을 못하는 상황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스크린 쿼터 문화연대를 가지고 이 제작가 협회하고 계속 이 협조, 공조 체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스크린 쿼터 같이 함께 하고 있으니 문화연대 같이 하고 있으니 너희도 우리 단체 교섭 좀 나와라 그래서 제작가 협회한테 공문을 보내서 나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연찮게 정말 초기업 교섭 구조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초기업 교섭을 해도 낮은 노조 조직률 때문에 여전히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영화 제작 현장에는 이런 임금 노동 조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을 만연했던 거죠. 그 당시에 아까 영화 스태프들 중에서 막내, 거기는 이제 팀이 약간 이렇게 프로젝트 팀으로 이제 움직이고 뭐 예를 들면 촬영팀이다 그러면 팀장이 있고 그 밑에 뭐 조수들이 쭉 있는 거잖아요. 뭐 그래서 세컨드, 서드, 막내 이런 식으로 있으면 막내는 당시에는 운동화 한 켤레 받고 영화 찍기도 하고 그랬대요. 운동화 하나 사줄 테니까 와라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정말 근로기준법 뭐 이런 것들, 최저임금 뭐 이런 거 다 위반인 거죠. 그런 상태로 이제 쭉 방치가 되어 오는 상황이 쉽게 개선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단체 협약의 효력이 대다수 제작 현장을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이건 안 되겠다. 사회적 교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간 거죠. 단체 교섭의 한계를 인식하고 한국제작가협회 영화진흥위원회가 참여해서 산업 전체의 표준적 노동 기준을 확립하고 이런 최저 기준, 이거는 정말 최저 기준이에요. 표준 계약서를 통해서 최저 기준을 확립하고 법 준수죠. 거의. 법 준수, 4대 보험 가입, 그다음에 노동시간,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노동시간 준수 같은 것들을 하도록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산업 표준으로 이제 확립이 된 거고요. 이거는 제가 그때 2016년에 분석했을 때 이런 사회적 교섭 모델이 이런 프리랜서 노동시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모델이다. 왜냐하면 스탠다드 세팅 전략이다. 정말 최적이 이 정도의 표준은 그 프리랜서들한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는 그리고 그게 산업이나 업종의 표준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표준 이하의 근로조건이 계속 방치가 되고 있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유효한 모델로서 이런 사회적 교섭 모델의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최저 표준을 확립하는 전략의 의미에 대해서 그때 제가 잠깐 분석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런 기업 단위 단체 협약을 통한 내부 노동시장 규제보다는 외부 노동시장 전체를 규제하는 협약 모델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 당시까지는 이제 초기업 단체 교섭 구조 한편으로 가져가면서 사회적 교섭을 병행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표로 이제 1차, 2차, 3차 2012년, 13년, 14년일 거예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그래서 그때 협약 당사자들, 아까 노사정 이행 협약이라고 하는 협약 당사자들하고 어떤 협약을 체결했는지, 사회적 협약을. 네. 훈련 인센티브 제도나 기금 마련, 협약 당사자들 투자 제작 시 4대 보험,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단체 협약 준수, 영화산업 표준 임금 가이드라인 적용하고 임금 체불 중인 제작사에 대해서는 투자 및 배급 상영을 금지하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차 내용 별로 크게 다르지 않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잠시 이제 단체 협약에서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영화산업노조의 단체 협약에서 성평등 관련 내용은 좀 더 구체화돼 있어요. 아까 중앙단체협약에서 체결하는 그 전국 단위 노조의 건설 산업은 굉장히 집약적으로 그냥 성차별 금지 요구 하나였잖아요. 여기는 단체협약이 굉장히 구체화돼 있는데 62조에서 성평등과 차별 금지 해가지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요. 63조에서는 워낙 영화 현장에서 미투 여파가 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은 공공운수노조 산하예요. 영화 스텝 노조가, 전국 영화 산업 노조가 상위 그 상급 단체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예요. 본인들이 막 여기저기 문을 두드렸대요. 저희 노조 만들고 싶다. 근데 당시에 영화인들이 노조를 만든다고 하니까 영화 스태프들이 우리 노조에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가입을 약간 별로 반기지 않고 하는데 공공운수노조에서 환영을 해서 바로 거기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공도 아니고 운수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들어갔고요. 그런데 거기서 표준 단체 협약안을 만들어요. 그걸 다 따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그래서 영화 현장의 미투 같은 것들이 이런 성폭력 예방 처벌 같은 게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미친 것도 있지만 사실은 공공운수 노조에서 이런 표준 단체 협약안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갔고 최근에 이제 금속노조에서는 성소수자 차별 못하게 하는 걸 단체 협약으로 모범 협약안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상급 단체에서 만드는 표준 협약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범 협약안, 표준 협약안 뭐 이렇게. 그래서 성폭력 같은 경우는 피해자 보호나 이런 것들도 아주 자세하게 명시를 하고 있고요. 네. 요건 다 이제 공공운수 노조의 틀을 하고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비교해 보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생리휴가, 출산, 유산휴가, 임산부 보호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 있고요. 육아시간, 뭐 이렇게 해서 유급 수유시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다 들어가 있고요. 근데 여기도 제가 본격적으로 이 분야를 연구하는 건 아니에요. 영화 산업에서는. 근데 앞으로 좀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연구는 특히 이제 김영 교수님, 부산대 그 교수님이 연구한 내용이 있어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논문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보면 촬영 조명 같은 경우는 남성이 다 90% 이상이고요. 분장 헤어 의상에 이제 여성이 집중되어 있는 성별 직무 분리가 건설과 똑같이 여기도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직무 분리 속에서 성별 임금 격차나 여성 직군의 숙련을 부정하는 것. 별로 숙련이 요구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여기 분장 헤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촬영 현장에서의 성희롱, 성폭력 문제 같은 게 매우 심각하고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노동의 비공식성, 단속성, 불안정성이 성별 분학과 교차해서 굉장히 강한 젠더 불평등을 존속시키고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단체 협약의 내용에서 성희롱, 성차별 예방, 처벌 이런 조항이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작업 현장 자체가 매우 성차별적인 실태를 반영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가장 심각한 건 사실 이 성별 임금 격차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는 여전히 핵심 의제로 제기되고 있지 못합니다. 여기서. 서구에서는 성평등 단체 교섭의 의제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제인데 여전히 우리에서는 표준 단체 협약 안에서도 그렇고 이 문제를 건드리고 있지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조합 지도부가 성주류화 관점을 채택하고 있다. 의문시되고요. 여성의 교섭 대표성이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문시됩니다. 네. 추가 조사가 좀 필요한 내용이지만 제가 추측컨대 제가 인터뷰했던 분들 보면은 어쨌든 중앙에 교섭하는 사람이 딱 세 분뿐이 안 계세요. 할 사람이 없고 계속 노조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교섭 때문에 너무 지쳐 있고 그렇게 하는데 다 남자분이거든요. 그래서 교섭 주체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시사점과 과제 말씀드릴게요. 사회적 교섭이 영화 제작 현장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최저 기준 확립에 기여했다라고 보고, 예전 연구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게 다른 어떤 프리랜서 시장에 굉장히 좋은 어떤 참고할 만한 벤치마크의 모델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는 최저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최저 기준을 넘어서서 노동 조건의 상향 평준화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위해서는 사실은 초기업 수준의 단체 협약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것과 병행되는, 그러니까 사회적 협약과 앞으로 초기업 수준으로 단체 협약을 계속 가져가기 위한 노력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속되지 못하고 무너지고 분권화되고 말았잖아요. 단체 교섭의 축에서는. 근데 그 이유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유에서는 우리가 초기업 교섭 구조가 굉장히 컨틴전트하게 마련이 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교섭 3대 방으로서의 사용자 단체의 조직률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 회원 탈퇴해버리고 사용자 단체가 별로 의미가 없어지면 교섭 아무리 해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에 이 어쨌든 낮은 적용률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내부 격차 해소라는 초기업 단체 교섭의 목표 달성을 억제해왔는데, 그 해법이 분권화된 단체 교섭 구조로 다시 돌아가는 건 아닐 거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돌아갔지만. 그래서 사용자 단체 조직률을 제고하고 법적 교섭 단체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용자 단체.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개별 교섭이 굉장히 고비용이 들고 고비용에 비해서 저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노사 간 공동 인식이 필요하고, 그래서 초기업 교섭 구조를 복원하는 게 필요하고, 정부가 나서서 제작사들이 사용자 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지금 이 지원금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영준이를 통한 지원금이. 근데 그 지원금 조건에 사용자 단체 법적 구성 이런 걸 영국에서 막 하거든요. 초기업 교섭을 해야 되는데 영국도 계속 개별 교섭으로 계속 머물고 있어가지고 임금 격차나 이런 것들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영국에선 정부가 아예 이제는 너희 사용자 단체로서 교섭해라고 하는 교섭 의무를 이제 강제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특정 사안에서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원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원금을 주거나 정부 위원회에 결정하는 어떤 보이스를 줄 때 너네가 이 위원회에 들어오려면 사용자 단체로서의 어떤 책임도 있어야 돼라고 해서 뭐 그런 것들 부과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종별 교섭위원회 같은 것들가 필요한데, 영화 노사정 협의회 아까 이제 1차, 2차, 3차에서 그쳤잖아요. 근데 사실은 표준 보수 지침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을 계속 해나가자 했는데 그쳤거든요. 그래서 표준 보수 지침이나 이런 것까지는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표준 계약서, 4대 보험, 훈련 기급 여기서 딱 끝인 거죠. 근데 이런 부분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성별 임금 격차, 성차별 이슈 주류화는 굉장히 필요한 이슈인데 여기서 아직 미비하다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다른 어떤 좀 얘기가 필요한 건데 마찬가지로 영화인 공제회 같은 것들이 이제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약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제회를 통해서 공제회와 노조 조직률을 공제회를 통해서 노조 조직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 이거 좀 얘기가 길어서 그 부분도 생략하고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너무 길게 했죠, 제가. 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